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지방에 한생원이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생원의 집안은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로 수많은 전답과 수십에 달하는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부리는 노비들 중 유난히 성질이 고약한 덕만이란 머슴이 있었는데 덕만의 성질이 사납고 제멋대로 행동해 한생원에게 수차례 매질을 당하고서도 그 성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생원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의 아들이 이 고을에 명망 있는 집안에 처녀와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경사를 맞아 들뜬 가운데 유독 덕만 혼자 심드렁하게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뼈대 있는 김씨 집안 처자를 돈으로 사왔나봐. 이렇다 나중에는 현감 자리까지 돈으로 꿰차 않겠구만. 이봐 덕만이 말 조심하라고 행여라도 주인 어른께 그런 말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나. 뭐 내가 없는 말 했나요? 말이야 사실이지 우리 주인 어른이. 제 예산 빼면 뭐 볼 게 있다고 김씨 집안에서 사돈을 맺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덕만의 말은 결국 한생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한생원은 그 말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며 덕만을 잡아오라 시켰습니다. 이놈이 보자 하니까 내가 돈으로 사돈을 맺었다고? 오늘은 이놈을 기필코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나를 농락해. 집안에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자 영악한 덕만은 뭔가 꺼름직한 기분을 느끼고 잽싸게 몸을 피해 달아났고 한생원 집안의 머슴들은 그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뭐라고 온 마을을 뒤졌는데도 이놈을 못 찾았다고? 예, 아무리 찾아봐도 덕만이 곱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이런 영악한 놈을 보았나? 그럼 가서 그놈의 처라도 잡아오거라. 그놈이 안 되면 그 처에게라도 대신 죄를 물을 것이다. 한생원의 명령에 머슴들이 덕만의 처를 잡아왔습니다. 내 서방이 나를 모욕하고 도망을 쳤다. 이놈을 잡지 못하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게 될 테니 원망하거들랑 내 서방을 원망하거라. 주인 마님 제발 너그럽게 봐주셔요. 제가 지금 홀몸이 아니라 뱃속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시끄럽다. 이것을 광에 가둬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내 아들 혼례식이 끝날 때까지 덕만이 안 나타나면 이것을 대신 벌할 것이다. 한생원의 명에 덕만의 처는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날 한생원 아들의 혼례식이 무사히 끝나고 모두가 잠든 늦은 저녁에 새 신부는 볼일이 급해 뒷간을 찾다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이지. 새 신부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 보자 집안의 가장 구석진 광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우는 것이 누구세요? 새 신부의 물음에 울음소리가 멈추더니 한참 만에야 억눌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일하는 덕만의 처입니다. 덕만의 처라고 한데 왜 광에 갇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덕만의 처는 자신이 왜 광에 갇히게 되었는지 새 신부에게 모두 털어놓았고 혼례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벌을 받게 될 텐데 뱃속에 있는 아이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홀몸도 아닌 여자를 광에 가두다니. 새 신부는 곧 광의 문을 열어 여인을 꺼내주며 그녀의 안색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 광에 갇혀 있었지만 매질은 당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허면 짐을 챙겨 이 마을을 어서 떠나시게. 예, 저를 풀어주신 것을 알면 생원 어른의 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것은 걱정 말고 자네와 뱃속의 아이를 잘 챙기시게. 이곳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주시다 화가 작은 마님께 미칠까 두렵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래도 아이를 안 지킬 셈인가. 새 신부의 말에 덕만의 처는 몇 번이나 절을 한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생원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며칠 뒤 혼례식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한생원은 머슴들을 시켜 덕만의 처를 데려오라 했는데 광에 갔다 그녀가 도망친 것을 본 머슴들이 그 사실을 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광에 갇혀있던 덕만의 처가 어떻게 도망을 친 게냐? 분명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준 게다. 누군지 당장 밝혀내거라.
한생원이 불가치화를 내며 집안 사람들을 닥달하자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새 신부가 태연한 얼굴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덕만 애처를 풀어준 것은 바로 접니다. 뭐라고 새아가 내가 그것을 풀어주었다고? 내 지난밤 우연히 그녀의 처지를 알게 돼 차마 그대로 험한 꼴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여인을 벌하는 것은 과하다 생각되니 그녀에게 죄를 묻고 싶으시다면 그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새 신부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차마 한생원도 자신의 새 며느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어 화를 참고 이 일을 조용히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고 세월이 지나며 한생원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며 많은 재산을 그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가세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은 새 신부는 아들 둘을 낳아 열심히 공부시켰지만 두 아들 중 누구도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다 집안의 재산을 축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꽃같던 새 신부도 나이가 먹어 세상을 뜨게 되었고 두 아들은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조문객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을 때 갑자기 웬 승려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오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황당해 중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신데 갑자기 남의 초상집에 와서 이리 슬피 우는 것이오? 둘째 아들이 묻자 스님은 한참 만에야 울음을 그치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날 이 집안에서 모슴살이를 하던 덕만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어머님께선 이 집 마님께 큰 은혜를 입어 저를 지킬 수 있었다고, 살아생전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마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야 찾아뵈었으니 제가 너무 늦고야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 어릴 적부터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어 스님이 그때 여인이 갖고 있던 아이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상주님, 제가 하나 여쭐 것이 있사온데 홍마님의 묘자리는 정해 두신 곳이 있으신지요? 갑자기 찾아와 대뜸 어머니의 묘자리를 묻는 스님께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둘째 아들이 순순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던 선사는 모두 남에게 넘어간 지 오래되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어디든 빈 땅을 찾아 모시려고 하던 참이었소. 그러셨군요. 마침내 제가 마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열려있어 다행입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이후 다행히 좋은 스승님을 만나 풍수와 여러 공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날이 올 줄 알고 사방을 뒤지며 좋은 길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헤맨 끝에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뛰어난 묘자리를 찾았으니 부디 상주께서는 다른 이의 말은 듣지 마시고 큰 마님을 그곳에다 모시도록 하시지요.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이 댁의 앞날은 무궁한 복이 찾아올 뿐 아니라 자손들의 앞날도 크게 번창할 것이옵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두 아들은 길지 중에 길지란 말에 당연히 승낙했고 그 다음날 준비를 마치고 상여와 함께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헌데 한참 만에야 도착한 곳을 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좋은 길지인 것을 알겠으나 당황스럽게도 누군가의 묘가 있어 사람들은 맥이 빠졌습니다. 이 자리는 벌써 다른 이의 묘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소? 염려 마십시오. 보기에는 묘를 쓴 듯 보이나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당장 한번 파보시죠. 스님의 말을 듣고 땅을 파보니 정말로 빈 땅일 뿐 실제로 묘자리로 쓴 게 아니어서 그곳을 어머니의 묘자리로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스님은 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의 일은 모두 끝나 이만 절로 돌아갈까 합니다. 마님께서 복지에 묻히셨으니 앞으로 집안에 많은 복이 따를 것입니다. 3년 정도만 참으시면 집안의 형편이 점차 좋아질 것이고 10년 뒤에는 둘째 상주께서 관직에 나갈 길이 열리실 겁니다. 그 이후로도 두 분께 복이 끊이지 않을 테니 이것으로 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 다행입니다. 그 길로 스님은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고 그의 말대로 몇 해가 지나자 한생원 집안의 사정이 점차 좋아지더니 10년 뒤 둘째 아들이 관직에 나가 탄탄한 출세길에 들어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의 묫자리 얘기가 나오자 그가 궁금해하며 그곳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풍수라면 나도 조부님으로부터 배운 바가 있어. 자네 어머니의 묫자리를 한번 보고 싶구만. 친구의 부탁에 둘째 아들이 마지못해 그를 데리고 어머니 묫자리를 보여주자 그의 친구가 그곳을 한번 둘러보더니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좋은 명당 자리이긴 하나 한 가지 아쉽구만. 뭐가 아쉽다는 것인가? 이 땅이 길지이긴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 기운이 쇠할 것일세. 뭐라고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럼 내가 자네한테 무엇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겠나? 더 늦기 전에 다른 곳을 찾아 묫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듯 싶네. 친구의 말에 그는 고민에 빠졌다 식구들과 한참 동안 상의하더니 결국 어머니의 묫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나를 잡아 어머니의 묫자리를 이장하려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갑자기 산 아래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묘를 파헤치면 안 돼요. 가까이 온 사람은 다름 아니 지난날 묫자리를 정해준 스님이었는데 그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묘를 파내면 안 됩니다. 작은 주인께서는 어찌해서 묘를 파헤치는 것입니까? 한생원의 가족들은 그가 갑자기 나타나 당황스러워하다 둘째 아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땅의 기운이 쇠에 좋지 못하다 하여 이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믿지 마시오. 이 땅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영화를 갖다 주는 길지 중의 길지인데 어째서 남의 말만 듣고 큰 복을 걷어차려 하십니까?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작은 주인께서는 이리로 와 땅 아래 손을 넣어 확인해 보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일어나 손을 감싸고 돌면 그 기운이 왕성하다는 증거입니다. 스님의 말에 둘째 아들이 파헤쳐 놓은 땅 아래로 손을 넣어보자 과연 따뜻한 느낌이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다른 이의 말에 넘어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막아서 다행이지만 묘를 파헤치는 바람에 작은 주인께서는 풍파를 겪으실 겁니다. 올해가 넘기기 전 눈병을 앓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실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디 스님께서 방도를 알려주시지요. 이 묘를 잘 보존했다면 그 복이 주인에게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이르렀겠지만 이렇게 된 것도 다 운이 그만한 것이겠지요. 말을 마친 스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고 둘째 아들은 망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자 스님의 말대로 둘째 아들에게 눈병이 찾아오더니 얼마 안가 눈이 멀게 되었고 다른 병까지 겹쳐 시름시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한생원의 둘째 아들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자손들은 이후로도 많은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나온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